역사 한민족 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사람이 희망이다. 이 말은 되새길수록 정말 마음에 와 닿습니다. 사람의 소중함.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사람은 정말 중요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달라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사람들 중에는 희망을 주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영향을 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왕이면은 서로에게 좋은 인연이 되고요.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서로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네요. 안치환이 노래합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 행복우체통입니다. 화요일의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님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정말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살아가는 세상 아닙니까? 그중에서 사람이 희망이다 하면은 나도 뭔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정말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사람이 희망이다. 네. 저는 이제 아버지가 선생님을 하면서 중학교 선생님이다 보니까 학생들 대학교를 진학을 할 때 항상 상담을 하는데 중학교는 상담실이 그때 별도로 없어서 집에서 상담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선한 영향을 가져야 되겠다는 거를 어릴 때부터 부모님 보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많이 보셨겠구나. 네. 특히 지금 그 전춘하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어렸을 때 어떤 스승을 만나고 또 어떤 주변의 친구들을 만나느냐 따라서 굉장히 인생의 길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긍정적인 영향 때문에 내가 많이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행복하게도 부모님이 이제 어머님은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는데 결혼하고 아빠랑 같이 도시 오면서 학교에서 직원을 맡아 일을 하고 아버지는 선생님을 하다 보니까 학교 바로 옆에 있는데 중학교 선생님에서 앞에 초등학교인데 초등학교 친구들 다 선생님 자녀였습니다. 거의 다. 그래서 초등학교 다니는 거의 내내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아름다운 긍정적인 거 그것만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 그 중학교 한쪽 학교로 가기 전까지는 저희 이제 세계는 너무나 아름답고 긍정적인 사람만 많이 봤다 보니까 친구들도 그렇고 그래서 정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본 그 사람의 인생과 가치관도 정말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좋은 인연을 만나야 된다라고 늘 얘기는 합니다만은 사실 그 좋은 인연을 만나야 된다라는 게 내가 먼저 좋은 인연이면 상대도 아름다운 인연으로 달아오지 않을까요? 네. 어떻게 보면 끼리끼리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그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면 그런 사람이 붙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맨날 누구한테 불만이 있고 사회에 불만이 있으면 꼭 이런 말을 듣기 좋아하는 친구들이 모이다 보면 그분도 마찬가지로 불만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내가 좋은 사람 만나려면 내가 좋은 사람 되고 내가 훌륭한 사람 만나려면 훌륭한 사람들이 상대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그래서 학교에서 학생들 상담할 때 항상 그 얘기하거든요. 취직 자리가 적거나 없는 것이 아니라 마땅하게 그 자리에 들어갈 사람이 아직 본인이 부족해서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봐라. 맨날 자격증 따고 사회 불만하고 그거 아니라. 특히 또 교수님께서는 학생들을 많이 상대를 하시기 때문에 그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주시는 거잖아요. 학생들에게. 맞습니다. 선생님의 자세에 따라서.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중학교 다닐 때 그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정말 제가 좋아하는 선생님 네. 그분들이 모습을 보면서 아, 이 선생님이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이 인생을 바뀌는구나. 물론 이제 또 그중에서도 한 학생을 정말 욕을 하거나 뭐 어떻게 그 자존심을 깨뜨려서 학교를 그만두는 상황도 봤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선생님 되면 이런 사람 돼야지. 그러면서 선생님을 되게 된 것 같아요. 네. 우리 영어 선생님이 굉장히 예뻤거든요. 그 선생님 항상 들어오면 우아하고 빛이 납니다. 네. 그래서 저도 본의 아니게 그 네. 선생님을 좋아하면서 영어를 좋아하게 돼서 나중에 영어 선생님 됐고 네. 또 되다 보니까 항상 이 선생님이 자기를 잘 꾸며서 들어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보면서 나도 선생님 되면 학생들한테 항상 아름다움,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네. 몸이 아프더라도 문을 여는 순간 활짝 웃으면서 들어가야 되겠다. 맞아요. 네, 그렇게 영향을 벌써 지금 그게 중학교 올라갈 때인가 15살? 네. 그러니까 30년 전의 일인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이제 학교에 들어갈 때 최대한 네네. 예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지금도 빛이 나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동안 수많은 제자들이 스쳐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선생님하고 오는 제자들 네. 보시면 어떠세요? 그렇게 연락이 다 끝난 다음 졸업하고 연락이 오는 친구들 있을 때마다 네. 정말 내가 이 직업을 잘 선택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런 친구들 보면 그 친구가 한 번 연락 주는 거 아니라 본인이 취직하면 연락 주고 네. 또 가끔 이제 제가 사는 근처에 오면 또 연락 주고 또 가끔 이제 좋은 소식이 있으면 연락 주고 해서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까 네. 내가 막 대리만족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네. 직업을 잘 했구나 하는 거는 학생들이 연락 왔을 때 네. 그래서 사실 방송을 통해서 연락을 자주 주는 학생들한테 고마움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네, 행복우체통의 오늘 첫 번째 사연이 대한민국 전라북도 김제에 계시는 박영진 씨가 보내오신 최우수 모범 사원이라는 글인데 와, 박영진 씨 그때 오셨잖아요. 네, 50주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막 지금 가슴이 반가우시죠? 반가우면서 워낙 이분이 훌륭하시고 정말 괜찮은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회사에서 최우수 모범 사원을 뽑았다는 네. 것은 그리고 또 이 회사에 유례에 없었던 일을 사장님이 그러니까요. 감동돼 주신 거잖아요. 네. 빨리 시청자분들한테 한번 읽어드려보고 싶습니다. 소개해 주십시오. 네. 정말 꿈만 같았다. 내가 한국에 와서 최우수 모범 사원이라는 표창장을 받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우리 회사 창사 이래 내가 처음이자 유일한 수상자라고 한다. 동포문학 수필 우수상, 한반도 문학 신인상, 법무부 세기인날 수기공모 특별상, 동포 역사교육 문화탐방 후기상, 대국민 칼럼 공모 은상, KBS 한민족 방송 우수상도 수차 수상했지만 내 집 같은 우리 회사에서 받은 최우수 모범 사원상이 제일 값지게 느껴진다. 한국 중소기업에서는 중국과는 달리 상을 주는 일이 없다고 한다. 내가 남들이 기피하던 더럽고 힘든 발열 작업을 도맡아 하면서 방청유도 많이 절약하고 폐수도 엄청 적게 방출하면서 소재를 불량품 없이 깨끗이 씻어냈으며 그동안 아껴준 전략한 비용만 1억이 넘는다. 하여 응당상을 줘야 상식이 아니냐 하고 했더니 알았어. 미스터 박이 공로가 큰데 상을 줘야지. 사장님이 흔쾌히 받아들이고 생산 관리를 책임진 변덕재 부장님에게 상을 만들라고 지시를 하달했다. 상을 수상하는 일이 처음 있는 일이라 변덕재 부장님도 상패에 들어가는 문구를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 나에게 조언을 구했다. 나는 부장님이 작성한 감사장은 표창장이라고 고치고 최우수 모범 사원이라는 칭호가 제일 마음에 든다고 했다. 이렇게 최우수 모범 사원상이 만들어졌다. 드디어 표창장을 타는 날이 왔다. 아침 체조 시간에 사장님은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앞으로 나오라고 하고는 최우수 모범 사원이라고 쓴 상패와 상금 50만 원이 들어있는 돈 봉투를 수여하는 것이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는 보상이 따릅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사원을 계속 장려할 것입니다. 최우수 모범 사원 표창을 받은 나는 열심히 일하면 보상이 따른다는 도리를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다.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하고 보람차게 살아야겠다고 결심을 다지고 또 다졌다. 최우수 모범 사원답게 최선을 다해 모범적인 삶을 살 것이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박영진 씨. 회사에서 처음으로 그것도 최우수 모범 사원이 되셨으니까 어느 회사인지는 뭐 이름은 밝히지 않으셨습니다마는 회사에서도 아주 전례가 없는 일이었네요. 그런데 네. 내용을 보면 네, 정말 회사를 내 집처럼 맞아요. 아끼고 그리고 환경에 네. 또 도움되게 정말 좋은 일을 해서 회사의 돈을 1억이 넘게 아껴줬으니 네. 정말 상을 받을 만하죠. 요즘은 어떻게 보면 회사를 내 집같이 하는 것을 말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행동으로 옮기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자연 환경 얘기를 하셨는데 이 폐수도 상당히 그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폐수도 엄청 적게 방출을 하면서 소재를 불량품 없이 깨끗이 씻어서 1억을 절약이 됐다라고 하면 이거 당연히 모범사원 상 받으셔야죠. 어떻게 보면 어떤 네. 신념을 가지고 네네. 회사에뿐만 아니라 내 주위의 모든 것을 최소한의 자기의 최대한 노력을 가지고 네. 최소한의 그런 어떤 불량품 나오지 않게 일을 했다는 거는 정말 본인 자체가 그냥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입니다. 네. 저는 이분을 꽤 오래전부터 알고 있긴 했는데 네네. 이 정도 우수하다는 걸 이제 글을 보면서 존경스럽습니다. 네, 저는 지난번 저희 그 50주년 기념 공개방송 행복한 동행 했을 때요. 다 끝나고 났는데 누가 그 무대 아래서 선생님 하고 막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가 김제 박영진입니다 하고 막 손을 흔들어 주시는데 네. 너무 반가워서 막 악수도 하고 아이고 멀리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막 인사도 나눴던 생각이 나네요. 그 밝은 모습이 이런 긍정 에너지를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분은 저는 처음 뵐 때부터 네. 뭔가 도전하는 정신도 있고 맞아요. 네. 저는 오상시 낭송회에서 문인협회에서 이렇게 만나서 공사학당에서 오상시 낭송회를 할 때 오셨는데 네네. 사실 김제에 살면 서울에 왔을 때 친척 가족분을 만날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그렇죠. 종종 저희 공작당 들리고 꼭 네. 연락을 주시고 또 맛있는 것도 사오시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라디오 방송 할 때마다 네. 지금은 또 더 많은 분들이 박영진 선생님 내용을 좀 들었으면 해서 편집해가지고 같이 이제 제가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네. 아우, 저보다 훨씬 전부터 친분이 있으셨군요. 그것보다는 이 선생님 워낙 이렇게 훌륭하고 우수하고들이 네네. 정말 열정적으로 사시니까 예. 약간의 도움을 주면 좋지 않을까. 근데 지금 보니까 제가 도움 받아야 되겠네요. 상금을 50만 원이나. 그러니까요. 네. 상만 줄 수도 있는데 상금까지 그렇죠. 주고 저는 더 의미 있는 거는 다른 분들도 받을 수 있는 이 상을 만들어 놨으니까 앞으로도 네. 다른 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분위기가 박연진 선생님 때 달라진 것 같아요. 네. 회사 자체가 다 으쌰으쌰해서 좀 그렇죠. 뭔가 잘하자.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한 직장에서 이렇게 꾸준히 일을 하셨기 때문에 받으실 수 있는 상 아니겠습니까? 요즘에는 보면은 한 직장에서 보통 왜 우리가 뼈를 묻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그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지지 않은 그런 세태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네. 학생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네. 2년, 3년 몇만 원 때문에 기분 때문에 다른 그렇죠. 곳을 가지 말고 한 곳에서 정말 오랫동안 내가 어떻게 보면 전문가가 될 때까지 내 일처럼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하면 정말 어디 가나 인정을 받는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곳에 꾸준히 머물렀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특히 또 우리 중국 지역에서 오신 많은 동포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나라 곳곳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은 사실 다 도맡아서 하고 계시거든요. 네, 맞아요. 네. 네. 그런데 박영진 선생님처럼 이렇게 김제 한 일터에서 꾸준하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시는 모습 보여주고 계셔서
아마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동포 여러분들께서도 좀 어깨가 딱 펴지실 것 같아요. 저는 만약 동포들이 다 박영진 선생님처럼 이렇게 행동을 한다면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중국 동포에 대한 어떤 비난과 어떤 그 무시 이런 부분이 정말 많이 변화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에 대한 서운함보다는 네. 열심히 이 나라를 본인이 이제 그 집처럼 내 일터를 예. 내 집처럼 열심히 한번 해보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 듭니다. 네. 지금 우리 전춘하 교수님께서 뭐 중국 동포에 대한 뭐 비난이나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그 생활 환경이 전혀 다른 데서 오신 분들이잖아요. 네. 저는 한국에 와서 열심히 생활하시면서 적응하는 과정에서 조금 삐끗삐끗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그게 그 동포 여러분들이 막 힘들어서 막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아서요. 저는 늘 동포 여러분께 응원을 보내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이렇게 이주하면 사실 이런 네. 상황이 있는데 그래도 그 당사자들은 어쩔거나 좀 서운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약간이라도 좀 변화를 열심히 더 네네. 가져보자. 네, 저는 무조건 동포 여러분 편입니다. 박상철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무조건.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화요일의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하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사연 중국 길림성 화룡시 박금옥 씨 사랑하는 당신에게라는 글을 보내오셨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춘향 아빠, 우선 당신이 40여 년의 직장 생활을 잘 마무리하고 은퇴한 걸 충심으로 축하합니다. 입사한다고 기뻐했던 날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40년이라는 세월을 훌쩍 넘어 일자리를 떠나다니 세월의 흐름이 유수와 같다는 말이 가슴에 와 닿네요. 어떻게 보면은 이 40년은 특히 령도 강유에서 근무하던 10여 년 당신이나 나한테 있어서 보람차고 휘황하면서도 또한 풍랑이 이는 바다에서 돛배를 타고 항해하듯이 흔들리고 부대끼는 힘겨운 고난의 여정이기도 했습니다. 갓 입사했을 때 나이도 어리고 물불을 가리지 않는 칼날 같은 당신 성격 때문에 직장 동료들과 종종 마찰이 생기곤 했지요. 당신 지금도 생각이 나는지요? 호사부가 나 어린 당신을 못마땅하게 대하는 눈치를 채고는 술김에 그분한테 예절 바르지 못한 언사를 내뱉었고 또 그것이 불씨가 되어 서로 과격한 몸싸움을 해서 그분 머리에 상처를 입혔고 의원에 가서 봉합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지요. 아버님 어머님이 당신을 앞세우고 사부한테 가서 엎드려 머리를 조아리고 손이야 발이야 빌고 잘못을 뉘우치고 치료비를 치르고 직장에서는 반성문을 쓰는 일대 소동을 치르고서야 한 차례 화약 없는 전쟁이 심화를 지었죠. 그 뒤로 오랫동안 당신한테는 싸움 잘한다는 딱지가 붙었고 그로 인해서 당신의 창창하던 앞날에 먹장 구름이 덮여서
발전과 승진의 기회가 계속 당신을 비껴갔지요. 하지만 정의감에 넘친 당신은 당신 나름대로 열심히 사업을 했고 동사자들과 잘 어울리고 아랫사람을 사랑하고 윗어른을 존경하면서 업무 능력을 키워서 몇 년 만에 기층 단위의 소장 직책을 맡았고 또 상급에서 맡겨준 지표와 각항 임무를 충실히 완성함으로써 해마다 국 선진 반조, 선진 생산자 업무 능수 등 칭호도 많이 수여받았지요. 또 영광스럽게 중국 공산당 당원에 가입도 했고 드디어 국당위에 신임을 얻어서 국판공실 주임으로 임명이 됐지요. 당신은 당 조직의 신임을 저버리지 않고 몇 년을 하루같이 밤낮이 따로 없이 일하면서 보람찬 나날을 보내면서 승승장구했지요. 그때 내가 얼마나 기뻤던지요. 다시 한번 당신께 축하를 보냅니다. 라는 글을 보내오셨습니다. 이제 은퇴를 하신 춘향 아빠라고 하셨는데 그동안 고생도 많이 하셨고 열심히 일하셨네요. 네. 대부분의 남자분들 이렇게 은퇴하고 나면은 그 집에서 아내분들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40년이란 시간을 네. 거의 뭐 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사회에 들어와서 한 직장에서 그렇게 일을 했고 또 편지를 보게 되면 밤낮 없이 일을 했다는 걸 네네. 봐서는 정말 일을 좋아하는 분들 보면 가족보다는 일을 그러니까요. 더 그리고 네. 어떤 분들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저는 이제 그 중국에 있을 때도 그랬지만 네. 여기 와서도 학교랑 결혼을 했다고 하시는 교수님들 계세요. 네. 그래서 정말 와이프를 처음 만났을 때 데이트할 때 나는 학교가 내 와이프, 제일 와이프고 본인이 두 번째다. 근데 그거를 네. 승낙하고 결혼을 하셨다고 하는데 네. 결혼할 때는 하기 전에는 장난인 줄 알았대요. 나중에 보니까 정말 일주일 내내 정말 잠자는 시간 빼고는 다 학교에 있으니까 정말 학교랑 결혼했구나 해서 내놨다는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네. 그 정도로 열심히 하셨죠. 대부분의 남자분들이 거의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굉장히 성실하게 일들을 많이 하시고 가정은 아내가 알아서 잘하려니 라고 맡기고는 열심히 일하는 경우가 정말 많잖아요. 네. 대부분이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의 모든 사회의 것들이 잘 돌아가는 게 어쩌면 남자분들이 직장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셨기 덕분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그리고 또 많이 듭니다. 여자분들이 집에서 잘 네. 뒤에 걸 잘 이렇게 그렇죠. 챙겨줬기 때문에 그리고 보면 정말 지금의 60대, 70대, 50대 이런 네네. 분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내 그냥 직장이란 개념이 아니라 어떤 뭔가 변화를 가질 노력을 하고 그게 오히려 지금 20대 분들이 좀 배워야 할 분이 아닐까. 20대는 자기 사생활 보장.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반대로 예. 또 60대나 50대 분들 직장을 그만둘 때 되면 정말 내가 그냥 일만 하고 왔지 자기 스스로의 행복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춘향 아빠께서도 정년 퇴직을 하셨으면 대부분 중국도 정년이 한 60 정도 네. 되나요? 지금은 네. 조금 조금 달라지긴 했는데 그래도 남자는 60, 여자가 보통 55. 말로는 조금 뒤로 연장을 한다 해서 여자가 58세 정도에 이제 네. 퇴직한다 이런 얘기는 나오더라고요. 네. 뭐 저희가 흔히 얘기할 때 인생은 60부터다라고 얘기하지 네. 않습니까? 건강하시면 이제 열심히 그동안 일하셨으니까 나머지 인생은 좀 더 아내와 가족과 함께 편안하고 즐거운 그런 시간도 많이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용임이 불러주는 오늘이 젊은 날 들으면서요. 홍익대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하 교수님과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한민족 방송은 7천만 온결어의 꿈을 담습니다. 지구촌 곳곳으로 뻗어나간 한민족의 중심 채널 KBS 한민족 방송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자 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KBS 한민족 방송입니다.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듣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 동포통신원들과 전화를 연결해서 여러분 계신 곳에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통신원 리포트인데요. 오늘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과 러시아 사할린 지역의 소식 준비했습니다. 먼저 카자흐스탄의 김상욱 통신원 만나보겠습니다. 김상욱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사태하고 관련해서 주변국인 카자흐스탄에서 현지 진출 한국 기업들이 모여서 공동 대응을 논의했다고 하는데 어떤 소식입니까? 예, 카자흐스탄에 진출한 우리 국내 기업들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이제 공동 대응하기 위한 그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경제 수도 알마티의 머큐어 호텔 대회의실에서 지난 1일에 열렸는데요. 네. 여기 현지에 이제 진출한 국내 기업 그리고 여기 교민 사업체 또 우리나라 공기업 대표 등이 함께 모여서 이제 현지 경제 동향과 또 개별 기업들의 애로사항들을 나누면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공동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주 알마티 종영사관의 박래천 총영사는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1월 초에 발생한 카자흐스탄 사태에 이어서 우크라이나 사태 발발로 그 루브라 평가절하, 러시아 루브라 평가절하와 함께 네. 그 카자흐스탄의 그 텐계화 변동성 확대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기업들이 어렵다면서요. 우리 기업들의 활동 현황과 사업 환경에 대한 최신 정보를 서로 나누면서 극복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각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날 코트라 알마티 무역관과 중소기업진흥공단 알마티 사무소는 현지 경제 동향과 중소기업 지원책에 대한 자료를 또 배포했습니다. 현지 교민 사업가 중에 한 분인 조성관 씨는 이날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서방의 제재로 인해 중국발 유럽향 물량이 줄어들면서 중앙아시아로 향하는 물류 환경이 오히려 좋아진 측면이 있다면서 네. 물류와 환율의 불확실성 정대가 현지 기업인들을 가장 힘들게 하고 있다고 애로사항을 토로했습니다. 네. 또 이날 그 박균열 롯데라핫 법인장은요, 러시아의 설탕 검수 조치로 인해 가지고 저품질이지만 가격은 오히려 비싼 카자흐 국내산 설탕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서 제가 공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또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네. 지금 현재 그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그 작년 교역량은요 32억 달러에 이르고요. 우리나라는 주로 이제 ICT 관련 제품, 또 자동차, 또 의약품과 화장품을 주로 수출하고 있고요. 카자흐스탄으로부터는 이제 석유를 포함한 희귀광물 등 자원을 주로 수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카자흐스탄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상욱 통신원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러시아 사할린으로 가봅니다. 배순신 통신원 만나볼까요? 배순신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할린 한인문화센터 내에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이 마련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마련되고 있습니까? 이런 사할린시 한인문화센터 내 사할린 동포 1세들을 위한 의료 상담실에서 신경외과, 안과 및 심장내과 전문의들과 상담할 수 있도록 의료 상담실을 1층으로 옮겨 수료를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한인문화센터 1층에 한인 1세들이 쉴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개건 작업은 거의 마무리되었고 장비를 구입하는 중이라고 주한인협회 박순욱 회장이 전했습니다. 경로단은 이달 말에 열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사할린주 한인협회에서 사할린 어르신들에게 의약품을 전달했다는 훈훈한 소식도 있네요. 사할린주
사할린 주한인협회에서 이미 한 달 동안 지방을 돌아다니며 1세분들을 위한 약품 또는 필요한 식품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사할린 주한인협회 박순옥 회장이 내일시를 방문해 시한인회 김희철 회장에게 1세 12분들을 위한 의약품을 전달했습니다. 이날 박 회장과 함께 인사할 겸 신임 주유르사칼린스크 영사출장소 박상태 소장 내외가 내일시를 찾아가 지방한인회 임원 전 예벨시장 박블라디미르 주 태권도 협회 임원 등을 만나 현지 동포 사회계의 현안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네. 오늘 러시아 사할린 소식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사할린 한인문화센터 내에 있는 이 사할린 동포 1세대들을 위한 의료 상담실이 신경외과 또 안과, 심장, 내과 전문의들까지 상담할 수 있도록 진료 상담실을 1층으로 편안하게 옮겨서 지금 수리를 하고 있다는 소식하고요. 또 사할린주 한인협회에서 한 달 동안 지방을 다니면서 1세대 분들을 위한 의약품 또 필요한 식품 세트를 전달했다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지금쯤이면 사할린 지역은 아마 환절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동포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퀴즈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까지 배울 수 있는 퀴즈 한마당 보내드립니다. 동포 여러분과 퀴즈로 하나 되는 시간 퀴즈 한마당. 여보, 벽시 어디다 담가 놓았어요? 벽시? 응, 내가 어제 벽시 담가 놓으라고 했잖아요. 아, 깜빡했네. 그걸 깜빡하면 어떡해요. 올해 농사 안 지을 거예요? 아이, 농사를 왜 안 지어? 농사꾼이 농사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다고 벽시 담그는 걸 잊어버려요. 당신하고 꽃구경 가려고 캠핑카 알아보고 있었지. 이제 농사철인데 꽃구경은 무슨 꽃구경이에요. 당신이 몇 년 전부터 그렇게 꽃구경 가고 싶다고 했잖아. 그렇긴 했는데 꽃구경이건 농사건 다 때가 있는 법이에요. 당연하지. 지금 바로 꽃구경하기 딱 좋은 때잖아. 농사꾼이 농사 지을 생각은 안 하고 놀러 갈 궁리만 하고 있어요. 잘 쉬고 잘 놀아야 일도 잘하지. 당신은 맨날 놀 궁리만 하잖아요. 그건 아니고 벽시 담그면 될 거 아니야. 이때 벽시를 담궈야 풍년이 든다고요. 당신은 아직도 그런 미신을 믿어? 미신이 아니고 절기는 과학이에요, 과학. 절기가 과학이라고? 그럼요. 이 절기에 벽시를 담궈서 모내기를 해야 벼가 잘 자라죠?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고 내일 못하면 모레 하면 되지. 당신의 그 느긋함이 문제예요. 농사는 사람이 짓는 게 아니라 하늘이 짓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사람이 때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준비를 해야. 아유, 지금 벽시 담그고 있으니까 잔소리 좀 그만해. 잔소리 좀. 남편이 농사 지을 생각은 안 하고 꽃구경 갈 생각만 하고 있네요. 그러게요. 특히 농사는 때가 중요한데 때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이 절기는 청명과 이파 사이에 들어있는 절기인데요. 이 절기는 봄비가 내려서 백곡을 기름지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 절기 무렵이면 벽시를 담가서 못자리를 만드는 것부터 해서 농사철이 시작되는데요.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벽시를 담그는 것이잖아요. 이때 초상집에 가거나 부정한 일을 당하거나 부정한 것을 본 사람은 벽시를 보거나 만지게 되면 그의 농사를 망친다고 생각해 벽시 담그는 것을 삼가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의 모든 곡물들이 잠을 깬다. 이것에 가물면 땅이 석자가 마른다. 이것에 비가 오면 농사에 좋지 않다. 이것이 넘어야 조기가 온다. 이렇게 농사와 관련된 다양한 속담이 전해지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24절기 중에서 6번째 절기인데요. 청명과 이파 사이에 들어있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봄비가 내려서 온갖 곡식이 윤택해진다고 하는데요. 이 절기는 무엇일까요?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우비, 2번 고구, 3번
곡창지대. 정답을 보내주신 분 가운데 일주일에 한 분 추첨해서 소정의 상금이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퀴즈 한마당 지금까지 성우 유선일, 한희정이었습니다. 이 절기는 봄의 마지막 절기입니다. 이맘때부터 벽실을 담가서 본격적인 농사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농경사회에서는 특히 절기 참 중요했었죠. 일기예보가 없던 시절에는 절기에 따라서 날씨를 보면서 농사를 준비했기 때문에 절기가 더 중요했겠죠. 이 절기가 되면은 벽실을 담그면서 한 해 풍년을 기원했다고 하는데요. 올해 농사도 대풍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동포 여러분께서는 이 절기 되면은 어떻게 농사 준비를 하고 계신지도 궁금하네요. 정답은 KBS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에 라디오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누르시면은 청취자 참여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답과 함께 행복우체통의 사연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려인들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그들의 삶의 애환을 살펴보는 시간, 고려인 이야기.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 전화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잘 지냈습니다. 예. 카자흐스탄으로 이제 돌아온 한진 작가가 처음에는 우리말에 좀 서툴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도 어떤 얘기인가요? 이게 참 재밌는 에피소드인데요. 네. 한진 작가가 1963년 8월에 러시아 바르나우에서 휴가를 얻어서 카자흐스탄으로 이렇게 가게 됐죠. 네. 신문사에 가기 위해서. 물론 그 전에도 한진 작가는 레닌기치의 그 작품을 투고하고 우리말로 이렇게 작품을 썼으니까 뭐 모국어 실력이 늘면 늘었지 줄어들지는 않았죠. 네네. 그렇지만은 한진 작가는 대학 생활도 모스크바에 오면서 러시아를 거의 썼고 더구나 58년에 러시아의 그 시베리아에 있는 러시아 중부도시 바르나울로 이렇게 그 직장을 얻어 갔을 때는 거기에 이렇게 우리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 네. 그래서 모든 것을 러시아어로 꼬박 5년 동안 완전히 러시아만 쓰고 살았죠. 네. 그래서 이분이 63년 8월에 이제 휴가를 얻어서 시베리아에서 열차를 타고 카자흐스탄으로 갔는데 그게 카자흐스탄 서부도시 크슬로르다로 이렇게 직접 가는 열차는 없습니다. 네. 수도 남쪽에 있는 수도 알마티가 종점이니까 거기 와서 이제 다시 갈아타는데 수도로 왔을 때 이미 망명 동료들 중에 그 최국인이나 양원식, 정추 또 맹동욱 이런 분들은 그 전에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카자흐스탄 알마티로 이미 와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맞이했죠. 그래가지고 기차에서 정말 5년 만에 감격적으로 네. 그 상봉을 했는데 이 동료들은 모국어로 잘 있었냐 보고 싶었다 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네. 한진 작가는 말이 안 나오니까 대답을 그렇게만 한두 시간을 이렇게 말을 했다가 네. 나중에 그 양원식 그 동료인 양원식의 집에 가서 밥을 먹으면서 네. 두세 시간 이야기를 한 뒤에야 비로소 우리말이 조금씩 풀려 나왔다고. 아, 네. 지금도 그 당시 살아 계셨던 분들이 네네. 이런 에피소드가 있다고 아주 증언을 여러 번 해주셨던 일입니다. 네. 아, 근데 우리말이 얼마나 그리우셨을까요? 그랬기 때문에 그분이 네. 그 속에서 더욱이 모국어로 이렇게 작품을 계속 쓰셨겠죠. 그렇겠죠. 네. 근데 한진 작가하고 그 스승인 정상진 평론가 네. 어떻게 해서 재회를 하게 됩니까? 이분들이 처음 만난 것은 북한이죠. 네. 그때 이 정상진 선생은 김일성 종합대학교 노문학 부장으로 있었고 1948년에 이 한진 작가는 김일성 종합대 노문학부 1학년 학생으로 이렇게 네. 입학을 했고 그래가지고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정상진 밑에서 이렇게 배웠죠. 네. 그런데 북한에서 6.25가 일어나면서 그게 일어나고 며칠 안 돼가지고 7월 아마 4일일 겁니다. 그때 모든 대학생들이 전시체제로 개편돼서 국가에 강제해서 다 인민군이 의무적으로 돼야 됐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인민군이 돼서 전선으로 나가면서 거기서 다 헤어지고
그 뒤로 영영 못 봤던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다른 경로로 정상진 선생은 나중에 57년에 북한에서 숙청돼 가지고 다시 돌아왔고 네. 한진 작가는 다른 경로로 모스크바로 유학을 갔다가 거기서 58년에 망명을 했고 네. 그래 가지고 작품을 이렇게 레닌 기체에 쓰게 되면서 정상진 작가는 1961년부터 레닌 기체에 들어가서 일을 했고 그래서 그때부터 서로 알게 돼서 한진 작가가 신문사에 가서 일하고 싶다니까 그 스승인 정상진이 적극적으로 네. 그 다리를 놔주고 주선을 해줬고 그래가지고 63년 8월에 그야말로 13년 만에 예. 북한에서 만난 이후로 다시 상봉을 하게 됐던 거죠. 네. 스승님이신 정상진 평론가하고 레닌 기체에서 그야말로 역사적인 재회가 이루어진 거네요. 그렇죠. 이건 역사적인 재회죠. 그리고 네. 개인적으로도 역사적인 재회지만은 이건 고려인 한글 문학사에서도 대단히 의미 있는 네. 그러니까 닐 암스트롱이 그 달을 밟으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내가 이 발을 내딛는 건 내 개인적으로는 첫발이지만 우리 네. 인류에게는 위대한 그 적이라고 했듯이 이게 그렇습니다. 이 두 사람이 만남으로 인해서 한진 작가가 비로소 고려인 2세대 한글 문학 작가의 선두주자로 이렇게 당당하게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됐고 또 정상진 선생이 그걸 적극적으로 주선해주고 자리를 마련해줬죠. 그래서 네. 물론 그보다도 이제 1, 2년 전에 2세대 작가들이 활동을 했지만은 진정한 고려인 한글 문학 2세대의 출범은 여기 레닌 기치에서 정상진과 한진의 재회로 시작이 됐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역사적인 네. 재회죠. 예. 두 분이 다 정말 우리 문학을 사랑하고 아끼고 좋은 글들을 많이 쓰신 분들이기 때문에 서로에게도 의지가 좀 되지 않았을까요? 이 두 분들은 정말 북한에서 같은 공간에서 같이 활동을 했다는 또 그런 공감대가 있었고 또 이제 소련에서 다시 만나서는 고려인 한글 문학을 등에 지고 이렇게 이끈다는 그런 사명감. 네. 이러한 두 가지 그 동지의식이 있었던 거죠. 물론 초반에는 증언을 들어보면 당시 그 사회에서 예를 들어 정상진 그 평론가 같은 경우는 북한 정권의 수뇌부에 있다가 정권으로부터 숙청돼서 돌아왔고 한진 작가는 망명 유학생으로 이렇게 왔기 때문에 정치적인 그 위치, 입장 네. 차이가 있었고 또 달랐기 때문에 또 13년간 서로를 못 봤기 때문에 네. 초기에는 이렇게 완전히 처음부터 믿을 수 있겠느냐 어떠냐 의문도 있기는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2, 3년 지나면서 네. 확실히 이건 이제 믿을 수 있는 그래서 나중에 평생을 믿고 의지하고 이끌어주고 끌어주고 그러면서 문으로서 서로 존경하며 받들며 살았던 거죠. 네. 이 정상진 평론가가 이제 한진 작가가 제자 아닙니까? 예. 그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도 많이 도움도 줬다면서요. 정상진 그 평론가가 이 한진 작가에게 신문사로 오기만 하면 어떻게든 직장과 이렇게 그 일을 마련해 주겠다. 오기만 해라. 그렇게 해서 왔는데 막상 한진 작가 와서 보니까 그 살 수 있는 어떤 주거 이런 게 나지 않았죠. 그래서 정상진 선생이 선뜻 자기가 살던 방 한 칸을 내주면서 거기서 몇 달 살게 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한진 작가는 몇 달 살면서 차츰 이제 집을 얻어서 나갔고 또 이듬해 바르나울이라는 그 도시에서 그 아내와 아들이 있었는데 거기는 이제 그 이직 문제나 발령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처리가 안 돼서 1년 후에 이제 아내가 아들을 데리고 돌아오거든요. 그때 아내가 아들을 데리고 돌아왔을 때 또 살 집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또 정상진 선생이 또 자기 방을 내주고 여기서 살게. 네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몇 달 살면서 방을 얻어 나가고 그래서 이러한 그 물질적인 부분까지도 정신적으로 이끌어졌을 뿐이 아니라 여러모로 이렇게 도움을 줬던 거죠. 네. 그럼 한진 작가가 처음에 이제 카자흐스탄으로 와서 레닌 기체에서 신문 기자로 일을 하면서 이제 짬짬이 소설을 쓰기 시작한 건가요? 거기 와서 그랬죠. 본인이 쓰던 작품을 계속 쓰면서 소설을 써서 레닌 기체에 계속 이제 발표를 하죠. 그래서 그 이후에도 무슨 그 여선생 축포, 어머니의 편지, 땅의 아들 그리고 이런 작품들을 연달아서 계속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작품들은 제가 전번에 아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신문사에 이 작품이 발표된다는 것은 대단한 영광이고 네. 수많은 이 경쟁자들을 제치고 발표가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 사이에 신문사 내부에 이 평론가나 이 그룹이 있어가지고 작품을 먼저 1차 평가를 해서 이게 수준이 떨어진 것은 그 작품에 쉽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걸 그 평가를 잘 받아가지고 신문에 연속해서 이렇게 실린다는 것은 그만큼 이렇게 작품성을 평가를 받았다는 것이고 또 한진 네. 작가는 모국어 신문사로 와서 예. 정말 의욕과 이렇게 그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네. 바로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진 작가는 왕성하게 그대로도 작품을 썼던 것입니다. 네. 근데 한진 작가가 소설을 쓴 것뿐 아니라 번역으로도 큰 업적을 남겼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한진 작가가 이제 처음으로 번역한 것은 이제 64년에 키르기스탄의 저명한 그 개관 작가 칭기스 아이트마토브란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작품은 그 90년대 우리나라에서도 그 번역이 돼가지고 책으로 나왔습니다. 이분이 이제 첫 교원이라는 그 작품이 있었는데 이걸 이제 번역을 하면서 그 뒤로 주로 희곡 작품을 이제 번역하게 됐는데 나중에 극작가로 일하면서 많은 희곡 작품을 번역을 했습니다. 네. 이제 연극 무대 오로지는 못했지만 햄릿도 번역했고 그 네. 위에 보면 할 수 없이 의원질, 베르나르드 알리브의 집, 또 김아나톨리 작가의 뻐국새의 울음소리, 과손에는 선녀의 오솔길, 초원의 비극, 카자흐 작가, 러시아 작가, 다른 작가들 많은 작품들을 번역을 해가지고 무대에 올리기도 함으로써 번역에도 대단히 큰 영향을 미쳤는데 아직은 지금 번역에 대한 그 평가나 이런 것은 지금 없어서 주목을 못 받고 있을 뿐입니다. 아, 그랬었군요. 자, 오늘 고려인 이야기는 레닌 기치 기자로 활동을 하면서 소설가로도 왕성히 활동을 했던 한진 작가에 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